서울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쉴 새 없이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회색 빌딩 숲에 실루엣이 유령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졌고, 뒤이은 천둥 소리는 아스팔트 바닥을 뒤흔들었다. 이런 최악의 날씨 속에서도 오한이의 낡은 배달 스쿠터는 위태로운 굉음을 내며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헬멧의 앞면 가리개 위로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팔뚝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핸들을 꺾었다. 그녀의 삶은 이 스쿠터와 같았다. 언제 멈춰 설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한이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20대 청춘이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배달 대행사에서 일하며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집안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한때는 웹툰 작가라는 소박한 꿈이 있었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녀의 손에서 펜 대신 스쿠터 핸들을 쥐게 했다. 그녀는 젖은 생쥐꼴로 빗속을 달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배달 건수와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이번 달 월세를 겨우 맞출 수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이 낡은 스쿠터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주는 것뿐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배달지는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은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드문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며 한이는 이곳이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곳인지를 새삼 실감했다. 배달을 마치고 나니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제 그저 따뜻한 옥탑방으로 돌아가 젖은 몸을 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스쿠터가 푸드득거리는 소리를 몇 번 내더니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이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스쿠터에서 내렸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비전문가인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멀쩡해 보였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와 막막함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번쩍하고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내리쳤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한이는 저편의 어두운 골목길, 담벼락 아래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 든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술 취한 사람이거나 혹은 더 위험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빗속에 저렇게 쓰러져 있다가는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양심이 그녀 안에 깊이 뿌리박힌 선량함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형체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 남자가 비와 피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흙탕물에 뒹군 얼굴에는 심한 타박상과 자상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의 잘생긴 외모를 짐작하게 했다. 주변에는 격렬한 다툼의 흔적이 역력했다. 부서진 최고급 손목시계 자동차의 급정거 자국.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한이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이 수상한 상황에 자신이 목격자로 엮이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남자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고민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남자를 부축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다행히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스쿠터 시동이 기적적으로 다시 걸렸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자신의 등 뒤에 위태롭게 태우고 다시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가를 벗어나 그녀가 사는 낡고 허름한 동네로 향하는 길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혹시라도 남자가 스쿠터에서 떨어질까봐 혹은 누군가 이 기묘한 동행을 목격할까봐 내내 심장을 졸여야 했다. 마침내 자신의 옥탑방 건물이 보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관문은 좁고 가파른 옥탑방 계단이었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남자를 끌고 올라가 마침내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 안으로 그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방바닥에 깔린 낡은 이불 위에 남자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의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에 피투성이의 낯선 남자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두려움, 피로감, 그리고 정체 모를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평범한 삶 속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 하나를 끌어들인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밤새 씻겨나간 도시의 먼지 덕분에 공기는 상쾌했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오한이는 딱딱한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잠자리인 낡은 매트리스를 낯선 남자에게 내어주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지난밤의 충동적인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가 비로소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방 한가운데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남자는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떨어진 거대한 운석과도 같았다. 한이는 한숨을 내쉬고는 얼마 남지 않은 구급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젖은 수건으로 핏자국과 흙먼지를 닦아내고 소독약을 바르자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뚝한 콧날, 짙은 눈썹. 엉망인 몰골 속에서도 그의 외모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겨 있었다. 그의 손은 의외로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찢어진 옷의 원단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최고급 소재였다. 이 남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상처에 서툰 솜씨로 붕대를 감아주고 있을 때였다. 남자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으며 처음에는 낯선 공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이어 날카로운 경계심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찌르는 격통에 다시 매트리스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괴한들의 얼굴, 날카로운 금속성의 마찰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충격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이 선량해 보이는 여자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누구, 시조, 여긴 어디입니까? 그가 잔뜩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한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젯밤에 길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데려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기억 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이름이라도 아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들. 그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을 골랐다. 민준. 제 이름은 아마 민준일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권위주는 옥탑방의 미스터리한 기억상실남 민준이 되었다. 그들의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음식 문제였다. 한이는 아픈 그를 위해 쌀을 불려 정성껏 흰 죽을 끓여 내왔다. 하지만 평생을 최고급 요리사의 음식만 먹어온 권희준의 입에 소금 간만 겨우 한 흰 죽은 밍밍하고 맛없는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고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한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다. 입에 안 맞으시나 봐요. 죄송하네요. 거지 같은 제 음식이 귀하신 분 입맛에 맞을 리가 없죠. 그녀의 쏘아붙이는 말에 이주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본심을 들킨 것 같아 변명하려 했지만 한이는 쌩하니 그릇을 들고 돌아서 버렸다. 환경 역시 그에게는 고역이었다. 손을 뻗으면 벽에 닿을 만큼 좁은 방 제대로 잠기지도 않는 낡은 화장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 그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편함과 소란스러움이었다. 그의 몸에 밴 CEO의 습성은 민준이라는 가명 뒤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았고 한이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그녀가 폭발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당장 나가세요. 어디 궁궐에서 살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내 집이에요. 싫으면 당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친 말들에 이주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감히 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갈등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자 이준의 상처가 덧나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한이는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는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불안은 신기할 정도로 가라앉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포기해야만 했던 꿈의 조각들, 재치 넘치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그는 까칠하고 씩씩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며칠이 흘렀다. 이주는 아니, 민주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옥탑방의 작은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복잡하고 활기찬 동네 풍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세상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일터에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잠든 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고마움과 짜증, 그리고 정체 모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몰락한 왕의 신세로 자신을 구해준 이 예측 불가능한 여인의 작은 세상 속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한이의 옥탑방은 까칠한 환자와 포네볼의 간호사의 작은 전쟁터가 되었다.
한이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되고 팍팍해졌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자신과 민준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하루 동안 먹을 점심까지 챙겨놓고 나서야 허둥지둥 일터로 향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늘 잔소리를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다.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얌전히 누워서 쉬기만 해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상처 덧나면 나만 고생이니까. 그녀의 말투는 마치 철없는 남동생을 챙기는 누나 같았다. 혼자 남겨진 이준에게 옥탑방의 시간은 느리고 답답하게 흘러갔다. 그는 평생을 분 단위로 쪼갰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한이의 낡고 느린 컴퓨터를 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TK그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인터넷 속도는 그의 속을 태울 뿐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권희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도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민준이라는 가짜 이름과 이 좁은 방의 주인이 베푸는 동정뿐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한이와 무료함과 무력감에 지친 이준 사이에는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났다. 이준은 음식 투정, 소음 투정, 지루함 투정을 늘어놓았고 한이는 그런 그를 향해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쏘아붙였다. 어느 날 한이가 약국에서 사온 저렴한 일회용 밴드를 보고 이준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이런 싸구려 밴드는 상처에 좋지 않아. 의료용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같은 건 없나? 그 말에 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도련님. 시급 10,000원짜리 알바생이 외과용품 전문점까지 들를 생각을 못했네요. 상처 소독하시게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라도 좀 사다 드릴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꼬임에 이준은 할 말을 잃었다. 또 한 번은 이준이 그녀의 배달 동선을 보더니 효율이 떨어진다며 자신만의 경영 컨설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쪽 길은 상습 정체 구간이니 피하고 이 주문과 저 주문은 묶어서 처리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야. 그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그 말은 한이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일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당신이야말로 서울교통지옥에서 12시간 동안 스쿠터 한 번 타보고 그런 소리 해보시죠. 그의 몸에 밴 CEO의 습관과 자신의 일에 대한 그녀의 강한 자부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프로의식을 가진 한 명의 직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날선 다툼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매일 밤 지친 몸으로 돌아와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모습, 각종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가도 아픈 동생과 통화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 가장 밝은 목소리로 웃어주는 그녀였다. 어느 날 오후에는 집주인이 들이닥쳐 밀린 월세를 내놓으라며 문을 두드렸다. 한이는 재빨리 이준을 벽장 안에 숨기고 혼자 집주인을 상대했다. 이준은 좁은 벽장 안에서 집주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견디며 사정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날 저녁 한이는 옥상 평상에 앉아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저녁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이준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향한 그녀의 조건 없는 친절은 현재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강함이 바로 이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날 밤 한이는 유난히 지친 기색으로 집에 돌아왔다. 진상 손님과 크게 다투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등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주는 그 상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그는 말없이 구급 상자를 가져와 서툰 손길로 그녀의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조심 좀 하지.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까칠한 환자가 보여준 뜻밖의 다정함에 한이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경계심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오늘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이주는 아무런 불평 없이 라면을 먹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말없이도 편안한 기묘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주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한이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 좁고 불편한 옥탑방에서 자신의 넓고 텅 빈 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까칠한 환자는 어느새 자신의 포네볼의 간호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권희준이 민준으로서 오한이의 작은 세상에 점차 익숙해져갈 무렵 그가 떠나온 거대한 세계는 주인을 잃은 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옥탑방의 시간은 평화로웠다. 이제 제법 몸을 가눌 수 있게 된 이주는 한이를 도와 서툰 솜씨로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했다. 물론 그의 비평가적인 기질은 여전했다. 셔츠는 이렇게 접어야 주름이 안 생기지. 모든 일에는 효율적인 순서가 있는 법이야. 그는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한이는 그런 그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들의 다툼은 이제 날 성가시 대신 유쾌한 장난기를 띠고 있었다. 이주는 퉁명스러운 그녀의 반응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일상이라는 이름의 평온함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TK그룹 본사의 화려한 회의실에서는 차가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인물은 최기석 이사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희준 대표의 갑작스러운 잠적. 공식적인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무기한 휴가였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 내내 이준의 건강을 염려하는 충신을 연기하면서도 교묘하게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을 심었다. 총수님의 쾌유를 비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 하루도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회사를 위한 충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권력에 대한 검은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옥탑방의 세상은 그런 암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모처럼 휴일을 맞은 한이는 환자의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며 동네 공원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주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낡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따라 나섰다. 공원의 풍경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는 가족들, 비눗방울을 쫓아 뛰어다니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그는 평생을 자신의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다. 한이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떡볶이와 호떡을 사와서는 아이처럼 행복한 얼굴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주는 마지못해 받아든 호떡을 한 입 먹고는 자신의 예상과 다른 달콤한 맛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한이의 순수한 기쁨이 전염되는 것을 느끼며 난생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초에 이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착실히 밟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자신이 회장이 될 경우 더 큰 이익을 안겨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두운 경로를 통해 이준을 공격했던 자들과 다시 만났다. 아직도 못 찾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놈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흔적도 없이 처리해. 옆에 계집애가 하나 붙어 있을 테니 그년까지 함께. 그의 지시는 잔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의 위협은 한이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권희준이 가장 반대했던 대규모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해고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냉혹하고 비정한 결정이었다. 두 개의 평행세계는 마침내 상징적으로 충돌했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한이와 이준은 도심의 거대한 오고의 전광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전광판에서는 TK그룹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기석 이사의 주도에 새로운 비상경영체제가 선포되었다는 뉴스였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최 이사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준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우 같은 그놈이 자신의 성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가 잠시 잊고 있던 냉혹한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이는 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아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평화로운 거품 속에서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옥탑방의 편안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긴장감이 채웠다. 이준은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TK그룹 본사타워의 불빛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어져 있었다. 한이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남자, 민주는 사라지고 처음 만났던 날에 그 낯선 이방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선포되었다. 그는 지금 성을 빼앗긴 왕이었고 자신을 구해준 이 순진한 구원자는 이제 자신 때문에 적의 다음 목표가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전광판 사건 이후 옥탑방의 공기는 다시 어색하고 서먹해졌다. 이준은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에 대한 생각으로 온종일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한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초라한 삶에 실증이 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며칠간 쌓아 올렸던 유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경계심 가득한 이방인으로 돌아간 듯했다. 한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준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난 괜찮아 라는 짤막하고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이준의 상처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밤이면 뼛속까지 쑤시는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한이가 사다 준 값싼 진통제는 더 이상 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통을 참아냈지만 잠결에 고통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그의 모습을 한이는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한이는 월급날을 앞두고 빠듯한 생활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수첩 한쪽에는 동생 생일 선물, 겨울 방한화처럼 소박하지만 소중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사오던 것과는 다른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비싼 진통제와 상처 연고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미처 떼지 못한 가격표에는 그녀의 하루 일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이주는 그 약과 가격표를 보고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희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늘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언가를 바쳤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내어준 적은 없었다. 죄책감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 그의 심장을 채웠다. 그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럴 필요 없었는데. 이건 너무 과해. 하지만 그의 진심과 달리 그의 말은 최근 그의 냉담함에 상처받아 있던 한이의 오해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뭐가요? 이것도 성에 안 차세요. 아니면 나 같은 거지가 나중에 돈 갚으라고 할까? 봐 겁나세요. 걱정 마요. 당신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나아서 썩 꺼져주기나 하라고요. 그녀의 방어적인 말들은 오히려 비수가 되어 이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소중한 돈을 썼다는 것을. 그것은 그가 평생 받아본 것 중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친절이었다. 이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쳐있지만 여전히 꼿꼿하고 지독하게 마음이 따뜻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최 이사에 대한 분노도 회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조급함도 그의 머릿속에서 잠시 사라졌다. 오직 눈앞에 이 여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차갑고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었다. 아프도록 저릿했지만 고통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의미를 담아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까칠한 환자도 차가운 이방인도 없었다. 깊고 애틋한 감정과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한 남자의 눈빛이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이제 다른 종류의 긴장감, 즉 설렘과 끌림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주는 그녀의 스케치북에 대해 물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웹툰 작가라는 자신의 죽은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평가하는 CEO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날 밤 한이는 어김없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주는 탁자 위에 놓인 비싼 약을 한 번, 그리고 곤히 잠든 그녀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걱정의 그늘이 사라진 평온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권희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민준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저 한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저 작은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그의 철옹성 같던 심장은 그저 녹아내린 것이 아니었다. 이미 완벽하게 그녀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이었다. 민준이의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옥탑방의 공기는 상처 대신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다. 날선 말다툼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편안한 농담으로 바뀌었고 어색한 침묵은 말없이도 통하는 미소로 채워졌다. 이주는 한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을 비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녀가 막혔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던져주기도 했다. 한이 역시 그의 곁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미스터리한 남자 민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조금 두려워졌다. 이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이 작고 소박한 세상과 그 세상의 주인인 그녀에게 속절없이 종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영원할 수 없었다. 현실은 무자비한 사냥개처럼 그의 냄새를 쫓고 있었다. 권희준의 충직한 신복인 김비서는 지난 몇 주간 잠도 자지 않고 사라진 주인을 찾아 헤맸다. 그는 이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평창동 일대의 모든 CCTV를 분석하고 비밀 정보원을 총동원한 끝에 마침내 낡은 스쿠터 한 대를 특정해냈다. 그리고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그는 이른 아침 배달을 나가던 오한이의 모습을 포착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손목에는 이준이 공격받던 날 차고 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비서는 한이가 집을 비운 사이 조심스럽게 옥탑방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김비서의 모습을 본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재회는 반가움보다 긴박함으로 가득했다. 김비서는 짧고 신속하게 TK그룹의 상황을 보고했다. 최 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으며 심지어 이준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이준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당장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김비서와 함께 자신의 복귀를 위한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한이에 대한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를 멀리서 지켜. 절대 내 정체를 알려서도 그녀에게 접근해서도 안 돼. 최 이사가 그녀와 나의 관계를 눈치채는 순간 그녀는 위험해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 그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회사가 아닌 그녀의 안전이었다. 저녁이 되어 한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나눌 소박한 저녁 식사를 생각하며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낯선 풍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찢어지고 낡았던 옷 대신 김비서가 가져온 듯한 깔끔하고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 상처에는 전문가의 솜씨로 보이는 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픈 환자가 아니라 건강하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다시 만난 이방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억이 조금 돌아왔는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누가 들어도 어설픈 변명이었다. 그들의 이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했다. 한이는 배신감과 서운함에 목이 메었다.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준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그저 고통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올게. 당신이 나에게 베푼 모든 것을 갚을 거야. 나를 기다려줘. 그는 그녀의 손에 낡은 폴더폰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전화기 항상 가지고 있어. 이 번호로 연락할게. 그녀가 무어라 더 말하려 하기도 전에 그는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에는 김비서가 차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이는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남겨졌다.
방금 전까지 그가 있던 공간은 갑자기 우주처럼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가 덮던 이불,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밥그릇. 방 안의 모든 것들이 그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아 손에 들린 낯선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거대한 상실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까칠하고 미스터리했던 그 남자는 어느새 그녀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이름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희미한 약속과 값싼 전화기 한 대뿐이었다. 그 시각 이주는 방탄 기능이 갖춰진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는 도시의 심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이의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민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냉혹한 승부사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짧고 평화로웠던 막강흑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환자 민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전쟁터로 복귀하는 CEO 권희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온 여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민준이 떠나고 몇 주가 흘렀다. 한이의 삶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의 24시간을 꽉 채우던 고된 일상은 이제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헐거웠고 그 텅 빈 공간은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졌다. 시끄럽기만 하던 옥탑방은 이제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습관처럼 2인분의 밥을 짓다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씁쓸하게 수저를 내려놓곤 했다. 그가 남기고 간 낡은 전화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혹시 사기꾼에게 혹은 그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던 가출 청소년에게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그 시각 TK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권희준은 다시 CEO의 갑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최 이사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그의 방역은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저분한 싸움이었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김 비서가 보내온 비밀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그가 고용한 경호팀이 멀리서 촬영한 한이의 하루가 담겨 있었다. 낡은 스쿠터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모습,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그리고 텅 빈 방에서 낡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그녀의 외롭고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죄책감으로 짓눌렸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는 참아야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운명의 그날 한이는 강남 한복판으로 배달을 나갔다. 횡단보도 앞 신호 대기에 걸려 잠시 스쿠터를 멈춘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광장 맞은편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 5고의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마침 전광판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TK그룹 권희준, 총수 정역 경영 복귀 선언 대대적인 그룹 쇄신 착수. 그리고 화면 가득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최고급 슈트를 입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는 남자. 그녀의 민준이었다. 그녀가 간호해 주었던 상처투성이의 그 얼굴이 맞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알던 초라하고 까칠했던 남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남자 중 한 명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녀는 홀린 듯 스쿠터 핸들을 돌렸다. 그녀는 어떻게 옥탑방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모든 채널에서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냉정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 그의 막대한 재산과 화려한 배경, 그리고 재계의 얼음왕자라는 별명에 대한 기사들. 그녀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서툰 농담을 나누었던 그 남자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거대한 감정의 폭풍우가 그녀를 덮쳤다. 첫째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뒤이은 것은 배신감이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자신의 초라한 삶을 보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까. 배신감은 곧 깊은 수치심으로 변했다. 그의 세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가. 낡은 옥탑방 기름때 묻은 배달, 유니폼 산더미 같은 빛.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지독하게 부끄러웠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가 자신을 입막음하기 위해 변호사를 보내오면 어떡하지? 그와의 인연을 빌미로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꽃뱀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녀가 온갖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다. 몇 주간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던 낡은 전화기가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그녀의 손에서 진동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몇 번의 벨이 더 울린 뒤 그녀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차갑고 권위적인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민준의 목소리. 긴장감과 어딘지 모를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였다. 한희 씨, 나예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모든 것이 뒤집힌 세상 속에서 그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더 많은 질문과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갈등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거짓말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재벌 총수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그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한이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장소는 그녀가 정했다. 그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그와 민준으로서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의 벤치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CEO 권희준이 아닌 기억 속의 민준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준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번쩍이는 외제차 대신 김 비서가 운전하는 평범한 세단이 멀찌감치 멈춰 섰다. 그는 화려한 슈트 대신 비싸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어떻게든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서툰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어색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방어적인 태도 뒤에 숨겼고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평생 명령을 내리는 데만 익숙했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 보이는 데는 서툴렀다. 그의 설명은 진실이었지만 지독하게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사업상의 경쟁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소. 신분을 숨기는 건 나 자신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어.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적인 배신감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에게 보상을 하려 들었다. 그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다. 그동안의 치료비와 수고비에 대한 보답이야. 충분하고도 남을 걸세. 그 순간 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돈으로 자신의 친절을 모욕하는 그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와의 인연을 그저 청산해야 할 빚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차갑게 그 봉투를 밀어냈다. 전 돈 때문에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거절에 당황한 이주는 그녀가 그저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권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음 날 TK그룹의 인사팀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의 전공이나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월급만 많은 편안한 사무직 자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자선이자 통제 시도로 받아들이고 단칼에 거절했다. 며칠 뒤에는 집주인이 찾아와 1년치 월세가 완납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이준의 재단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서툰 구애는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미쳤다. 그는 익명의 장학재단을 통해 그녀 동생의 대학 등록금과 향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가족들은 잠시 흔들렸지만 한이는 이건 역시 자신을 빚진 상태로 만들려는 그의 또 다른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삶을, 자존심을, 가족을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민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TK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로비의 보안 직원들은 그녀를 막지 못했다. 이준이 이미 그녀에게는 모든 출입 권한을 부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려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책상 위로 아파트 계약서와 장학금 서류를 내던졌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 돈이면 내 인생도 내 자존심도 우리 가족도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당신한테는 이제 와서 돈으로 갚아야 할 거래 같은 거였어요. 그녀의 분노에 찬 절규의 이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닌가. 그의 순진한 질문이 그녀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질렀다. 난 당신이 던져주는 더 나은 삶 따윈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고 싶다고요. 내가 알던 민준 씨는 힘들게 사는 내 모습을 보고도 존중해 줬어요. 하지만 CEO 권희준 당신은 그저 돈으로 고쳐줄 수 있는 불쌍한 여자로만 날 보고 있잖아요. 난 당신의 수선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호의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거창한 제스처들이 그녀에게는 오만하고 무례한 권력의 과시로만 보였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대신 그녀를 바꾸고 자신의 세계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이다. 그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돈, 권력, 통제가 그녀의 마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무력감과 함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한이는 그의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이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부와 권력의 상징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저 도시의 어떤 빌딩이라도 살 수 있었지만 옥탑방에 사는 배달 소녀의 마음 하나를 얻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이사와의 기업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진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되찾고 싶다면 그는 더 이상 CEO 권희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다시 민준이 되어야만 했다. 다만 이번에는
완벽한 진심을 가지고서 권희준의 방역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는 최기석 이사가 구축해놓은 부패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냈고 그의 편에 섰던 주주들을 다시 자신의 깃발 아래로 불러 모았다. 최 이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코너에 몰린 그는 절박해졌다. 그리고 절박함은 종종 인간을 가장 추악한 괴물로 만든다. 그는 권희준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 배달부 여자 오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왕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조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조리왕의 심장 그 자체라면 어떨까? 최 이사의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했다. 그는 한이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대신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적한 골목길에서 배달을 하던 한이의 스쿠터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섭게 돌진했다. 한이는 간신히 핸들을 꺾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스쿠터와 함께 나가 떨어지면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차 안에 있던 남자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잠시 쏘아보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옥탑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도둑이 든 것처럼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낡은 식탁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목숨이 아까우면 그놈에게서 떨어져. 한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정체 모를 괴물들의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져진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 도시를 떠나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없는 곳으로 자신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남기고 간 전화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처 입고 연약했지만 자신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어주었던 남자. 그리고 서툴고 오만했지만 어떻게든 자신을 도우려 애썼던 CEO 권희준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녀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작은 불꽃 오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준의 경호팀으로부터 사고와 무단 침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간 이준의 세상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덮였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신의 세계가 결국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진행하던 모든 회의와 결제를 중단시켰다. 지금은 주가도 이사회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나 경호원을 보내는 대신 직접 차를 몰아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에 작고 두려운 모습으로 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눈빛으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의 CEO라는 껍데기는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그는 서툰 선물도 계산적인 설명도 모두 버렸다. 오직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상처 입은 곳은 없는지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해, 한이야. 전부 내 탓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듯 꽉 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내가 신분을 숨겼던 건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 적들이 너를 찾아낼까봐. 내가 사는 이 더러운 세상이 너를 통째로 삼켜버릴까봐. 돌아온 뒤에도 너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건 그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널 내 곁에 두는 것뿐이었어.
그는 그녀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너에게 돈이나 직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내 전부를 제안하는 거야. CEO 권희준도 환자, 민준이도 제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남자도. 전부 다. 사랑한다 오하니. 네가 밥 투정하는 날 타박하던 그 작은 옥탑방에서 나는 이미 너에게 반했어. 제발 내게서 도망치지 마. 내가 널 지키게 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연약한 모습은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까지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권력의 화신인 CEO 뒤에 숨겨진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그의 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이주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이에게 속삭이던 목소리와는 딴판으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살기가 가득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동이 트기 전까지 최 이사와 그놈에게 붙은 모든 것들을 전부 파괴해버려. 폐허가 된 옥탑방에서 그는 자신과 그녀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선포했다. 권희준의 방역은 밤새 몰아치는 폭풍우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자원, 그리고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증거들을 총동원하여 최기석 이사의 숨통을 조였다. 그의 횡령 배임,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권희준과 오한이를 향한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것이 언론과 검찰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최기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외부의 위협은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위험이 사라지자 이주는 가장 먼저 한이를 그 상처 가득한 옥탑방에서 구해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되고 아팠던 과거로부터 그녀를 졸업시키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갑고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하고 아늑한 아파트를 함께 보러 다녔다.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의견에 맞추었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그녀를 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 그녀의 가족들이 진 빚과 동생의 치료비 문제 역시 거래가 아닌 진심 어린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주는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꿈이 안정적인 사무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작정 그녀에게 돈을 쥐어주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웹툰 플랫폼 대표와의 미팅을 주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압력을 넣는 대신 오직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공정하게 선보일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의 비즈니스 조언자가 되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바로잡아 주었지만 플랫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온전히 그녀의 재능과 이야기의 힘이었다. 그녀의 웹툰, 즉 평범하고 씩씩한 소녀가 미스터리한 남자를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는 정식 연재 계약을 맺게 되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이의 웹툰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이제 배달 소녀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인기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다.
권희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명석한 CEO였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공감과 따뜻함이 더해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는 이제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정시에 퇴근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티격태격 다투었지만 이제 그것은 애정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한이가 마감에 쫓겨 밤을 새울 때면 이주는 그녀가 예전에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죽과 간식을 챙겨주는 다정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들의 역할은 어느새 달콤하게 역전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존중했고 그 세계의 일부가 되는 법을 기쁘게 배웠다. 이야기의 마지막 그들은 주말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그가 선물한 번쩍이지는 않지만 세련된 새 스쿠터를 타고서였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모든 장소를 다시 둘러보았다. 그녀가 그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된 거대한 전광판글을 처음 발견했던 어두운 골목, 그리고 첫 데이트를 했던 공원의 벤치까지. 그들은 강가에 멈춰 서서 나란히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같은 풍경을 공유하는 한 남자였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 평생의 길은 가장 높은 곳으로만 향해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난 길을 잃었었지. 내 인생 최고의 경로는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었던 바로 그 어두운 골목길이었어. 그의 고백에 한이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새로운 길 위에서 공유할 미래를 향해 다시 출발했다.